자, 오늘도 어김없이 종소리와 함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밖에 지금 비가 내리는 거 알고는 있습니까? 지금 비 내리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 창문을 안 열어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수업 끝나고 시간 나는 친구들은 커피 한 잔에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애노말리 디텍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여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 것, 재구축 오차 기반이라는 것, 그다음에 생성적 적대 신경망, 두 가지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구축 오차 방법은 일단 개념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설명하기 전에 재구축 오차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현업에 혹은 프로젝트에 많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재구축이라는 뜻이 뭔지 한번 볼게. 자, X가 원래 데이터야. 그러면 어떤 모델을 통해서 Z로 바꾼 건데 여기 압축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압축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원래 데이터가 100이랑 100 정도 있다면 압축은 100보다는 작게 하는 게 압축의 의미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어떻게 압축을 했냐면 변수의 수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P 차원이라면 여기는 D 차원으로 줄이는데 D의 개수는 P보다는 훨씬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가 100 차원이야. 변수가 100개면 우리는 뭐 한 5개 정도 이렇게 줄이면 이걸 압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압축한 것을 다시 또 어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데이터로 복원을 해. 복원. 복원이라는 뜻이 뭐지? 내가 복원을 내가 한자로 좀 공부를 해갖고 왔으면 좋았는데 복원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원래대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돌려놓는 거지. 돌려놓는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면 지금 Z로 압축을 했잖아. 이 Z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그러니까 원래가 아까 P 차원이었으니까 P 차원으로 돌려놓는 거지. 그래서 2차원으로, 5차원으로 줄인 것을 우리가 다시 100 차원으로 돌려놓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복원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복원할 때 사용한 인풋은 이 G야 압축했던 데이터잖아. 압축 데이터를 사용해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원래 X와 그러니까 원래 X가 있었잖아요. 원래 X와 X 프라임은 같은 100 차원이기는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한 장표에 쓰면 일단 원래 데이터를 어떤 모델을 통해서 압축을 하고 그래서 Z는 압축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압축한 거를 다시 또 다른 어떤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P 차원이고 이게 D 차원이고 다시 P 차원으로 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시 쓰면 D는 D 그 압축된 차원 압축된 스페이스에서의 변수의 개수 D는 원래 혹은 복원된 그 스페이스의 변수의 개수 P보다 압도적으로 작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작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좀 작아야 돼. 작다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야. 결국 이 P 차원의 변수를 압축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작아졌다라는 거는 P 차원의 정보가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어.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줄였지만 P 차원 오리지널 데이터의 정보가 꽤 많이 유지돼야 돼. 그래야지 그걸 압축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잖아. 압축시켜서 작게 만들었는데 원래 정보가 다 손실돼 버렸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개념은 어떨까? 이 G가 이 X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면 아마 이 복원 과정에서도 이 X 프라임, 이 X 프라임은 복원한 거잖아. 이 Z가 너무너무나 좋잖아.
그러면 x 프라임과 x는 거의 같을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압축할 수 있는 f, 그 다음에 f 프라임 이런 거를 찾는 것이 요즘 인공지능의 핫한 토픽 중에 하나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대로 원래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와 또 압축된 데이터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압축된 데이터가 아니라 다시 쓰면 복원된 데이터지. 잘못 썼어. 미안해. 고쳐줘. 원본 데이터와 복원된 데이터의 그 차이. 이 두 개가 이론적으로는 같을 수 있어. 맞지? 그 압축 데이터가 완벽하다면. 그렇지만 같을 수는 없어. 왜냐 압축되면 압축이 된다라는 거는 많은 정보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좀 손실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 손실된 거 갖고 다시 복원했기 때문에 x와 x 프라임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빼기. 그래서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재구축 오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영어로는 reconstruction error 이렇게 불렀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동그라미가 각 데이터인데 각 관측치인데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들은 좀 비슷하게 복원이 되고 또 어떤 데이터들은 완전히 다르게 복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잘 복원이 안 된 데이터 이거를 우리가 이상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복원된 거는 정상, 잘 복원되지 않은 것은 이상. 자, 그러려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처음에 사용하는 그 X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로만 사용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얘기한 이 법칙이 맞아 들어가려면 원래 사용하는 그 X 데이터, 원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만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 정상 데이터만을 갖고 모델을 만들어서 압축한 다음에 다시 복원하면 그 과정은 정상 데이터만 갖고 그 과정을 행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정상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복원이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정상 데이터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정상 데이터와 비슷한 그런 특징이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X와 X 프라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왔어, 미래에. 음.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만든 모델은 정상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인데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에러도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측치마다 재구축 오차, 재구축 오차,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스레시홀드 이상 넘는 재구축 오차를 갖고 있는 그러한 관측치를 우리가 이상치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와 오토 인코더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는 우리가 한 3주 전에 배웠어. 사실 3주 전에 우리 PCA 배웠던 이유가 오늘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것도 배울 건데 오토 인코더는 뭐 최근에 이렇게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론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어떤 계열이 오토 인코더 있죠. 그래서 특징을 잘 요약하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얘기를 하면 둘 다 피처 익스트랙션이야. 여기서 이제 용어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하면 우리가 그 PCA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리지널 이게 X1, X2 이렇게 되었잖아. 이거를 우리가 PC1, PC2 이렇게 찾았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벡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 레이턴트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이제 피처라고 많이 불렀지. 그다음에 이제 통계에서는 특히 통계학에서 레이턴트 베리애블이라고 많이 불렀어. 전통 통계학에서. 근데 레이턴트란 말을 내가 대학원 때 처음으로 들었을 때 되게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로버스트란 말 그 정도로 안 들어와. 처음에 나는 로버스트란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레이턴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뭔지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잠재적인 이런 뜻인데, 내가 국어가 딸려서 그런지 잠재적이란 말이 뭐지? 이런 것도 또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레이턴트는 잠재적이다. 잠재적인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잠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맞지? 잠재력이라는 거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포텐셜, 미래에 쓸 어떤 힘 이런 것들이잖아.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미래에 나타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X1과 X2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X1, X2지 이 결합을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X1과 X2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 그런데 어떻게 결합될지는 모르는 거지. 그 앞에 개수에 따라서 결합된 PC1은 항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픽스된 거는 X1, X2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1, PC1은 X1과 X2의 어떠한 조합으로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잠재력이 있는 벡터다 해서 레이턴트 벡터 이렇게 불렀어. 자, 어쨌든 레이턴트 벡터야. 자, 그 다음에 오토인코더도 마찬가지고 오토인코더도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네트워크가 앞부분에 있고 여기서 일단은 압축을 한번 한 거야. 일단 압축한 거를 복원한 거지. 그러면 이 압축한 요 벡터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재 벡터라고 부른 거죠. 왜냐하면 원래 변수는 여기 있는 거잖아. x1, x2, x3, x4. 얘네들을 이 뉴럴 네트워크로 막 조합하고 해가지고 만든 어떤 벡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웨이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아직 모르는 거야. 언제? 현재는 여기야, t.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1, x4니까 이 현재는 이 잠재 벡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잘 모른다라고 해서 레이턴트란 말을 썼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변수들의 결합을 우리가 피처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representation 이렇게도 많이 부르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 왜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되게 많은데 표현학습, 표상학습 막 이런 걸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뉘앙스 면에서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뭔가를 표현한 거잖아요. X1, X4 오리지널 변수를 가지고 뭔가 표현했다. representation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PCA는 우리가 다 알아. 그래서 한번 뭐 간단하게 얘기만 해보면 원래 데이터, 원래 데이터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X1, X2라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에서 있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서의 어떤 분산이 있을 거라고. 자, 분산이라는 거는 정보라고 했어. 맞지? 정보. 흩어진 정도라는 것은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야. 그래서 그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어떤 새로운 축을 찾을 거야. 근데 여기서 예제는 원래 변수도 두 개고 새로운 축도 두 개이기 때문에 약간은 잘못된 예제야. 근데 이제 고차원의 스페이스를 우리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X1, X2 원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축 PC1, PC2를 찾는데 이 PC1, PC2의 개수는 오리지널 변수 X의 개수보다는 훨씬 더 적어도 괜찮다라는 거. 적어야만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야 압축한 거잖아. 그래서 X 스페이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차원이라면 요 PC 스페이스에서는 R이 3개 정도 이렇게 줄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야.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뭐 이 그림이 좀 잘 되었죠. 그래서 이게 원래 데이터인데 내가 첫 번째 이 축을 찾았다라는 거는 원래 데이터를 요 축에 다 사용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막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축에다 사용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보면 이 1번 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1번 축은 사용된 이후에 원래 데이터들이 너무 오밀조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번보다는 조금 성기게 있을 거고. 성기게 있다라는 거는 분산이 그만큼 크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분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훨씬 큰 거지. 그래서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2번 축이 조금 더 잘 보존했다. 자, 분산이 뭐라고 했지? 정보라고 했으니까 원래 데이터의 정보를 2번 축으로 사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보존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축을 우리가 첫 번째 축 PC1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분산을 최대화하는 그런 축을 찾을 거고, 그 축을 우리가 PC2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이 그림도 어디서 봤더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되게 좋은데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용된 걸 보면 지금 굉장히 분산이 작아지지. 그런 다음에 지금서부터 분산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제 분산이 커지고 있고. 분산이 커진다라는 건 요 축이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어이씨, 내가 칠하니까 자꾸 움직이는데. 막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요 축 있지, 요 축, 요거 지금 움직이는 거. 요걸 잘 봐야 돼. 요걸 잘 봐야 돼. 요 축에 하면 요 축에 사용된 그 빨간 점들의 분산이 점점 달라져.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커지고 이제부터 점점 분산이 작아진다. 그래서 가장 컸을 때 PC1, 그 다음에 PC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막 PC에 대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PC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노말리 디텍션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 애노말리 다시 한번 애노말리라고 읽어야 돼. 어노말리라고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미안해 자꾸 발음 까다롭고 해서 어노말리라고 아예 한국말로 발음하지 마. 그런 연습하지 마. 어노말리, 그러니까 애노말리, 노멀리. 그런데 이제 애는 발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normally 그러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일단 PCA는 어떻게 되냐면 이 X 데이터를 선형 결합해서 Z로 압축한다라고 했어. 자, 압축했다라는 의미는 이 Z 스페이스의 변수의 개수는 훨씬 적어야 돼. 그래서 원래 변수를 우리가 어떤 선형 결합으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개수 알파를 곱해주면 다시 복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P고 여기도 이론적으로 P가 나오는데 우리는 D만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복원하면 P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X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션 즉 압축을 한 거야. 압축을 했는데 왜 두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이 그림에서는 오리지널 변수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압축을 했어. 그런 다음에 압축한 스페이스를 다시 복원한 거야. 그러면 이 스페이스로 간다. 자, 그러면 원래랑 복원한 스페이스 간에는 뭔가 차이가 있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왜 차이가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볼 수 있어. 왜냐하면 얘를 갖고 이 인풋을 갖고 압축된 데이터의 인풋을 갖고 뭔가를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x 프라임은 x와 정확히 같을 수는 없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차이를 가지고 원래 데이터와 재구축 차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관측체 개수가 내가 몇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2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게 1번이야. 그러면 이게 1번이겠지. 1번 프라임. 그러면 1번과 1번 프라임의 차이를 계산할 거야. 각 관측치마다 다 2번과 2번 프라임 쭉 가서 20번 데이터와 천둥도 치네요 지금. 20번과 20번 데이터의 차이. 자, 그러면 각각의 차이가 나올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상치 스코어야. 재구축 에러라고. 그러니까 재구축 에러 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구축 오차.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 PCA도 원래 정상 데이터만 갖고 만든다면 맞지? 정상 데이터만 갖고 만든다면
추후에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일부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걔에 대한 재구축 오차는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상치 이렇게 판정을 할 거야. 됐지? 그래서 PC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오토인코더도 마찬가지야. 오토인코더는 뭐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도 있고, 뭐 조금 아는 친구도 있고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오토인코더는 일단은 코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코드는 여기서는 약간 암호 이렇게 좀 알면 돼. 코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법이란 뜻도 있어. 법 조항, 코드 1, 코드 2 이렇게 되잖아. 그다음에 코드가 이제 암호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의 접두사에는 in이 있고 d가 있는데 in은 encapsulate, 뭔가 감싸 안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d는 펼쳐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야. 그래서 인코드 하면 암호를 만들어서 뭔가 감싸 안는 거야. 그 다음에 디코드는 그 코드를 해독하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해서 인코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암호된 거를 원래 데이터로 해독했다 해서 디코더 이렇게 불렀어. 그런데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는 왜 ER이 붙었잖아요. ER이라는 거는 모델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뭘 사용해도 좋지만 주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인 거예요.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여기서의 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이게 레이어야, 맞지? 히든 레이어야.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됐고 세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노드가 몇 개야? 하나 있는 예제이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 개로 일단 줄인 거야. 그런데 이 한 개는 이 네 개의 정보가 유지됐다라는 어떤 큰 가정이 있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암호화가 됐잖아. 암호라는 거는 뭔가 작게 만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암호화가 됐어. 인코드를 끝났어. 인코더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압축된 거를 인풋으로 받아서 다시 이 아웃풋은 뭐냐면 이게 x1, x2라고. 다시 원래 데이터라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해독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4개, 원래 4개였으니까 4개로 복원이 됐을 거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그 인코드를 할 때 필요한 뉴럴 네트워크를 인코더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할 때 필요한 뉴럴 네트워크를 디코더 이렇게 불렀어. 자, 여기서도 그러면 PCA 우리가 알았으니까 뭐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 애노말리 디텍션의 가장 큰 모든 방법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상 데이터만을 갖고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모델을 만들라는 거는 인코드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와 디코드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정상 데이터만 갖고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빨간색 사과가 정상 사과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제 여기서는 내가 이제 이제 테스팅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여기는 이미 학습이 돼서 정상 빨간 사과만을 갖고 모델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빨간 사과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 잠재 벡터에서는 레이턴트 벡터, 레이턴스 스페이스에는 원래 얘네들이 빨간색 사과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 요 점이 요 원래 있던 그 점들 사이에 있을 거라고, 맞지? 그래서 얘를 복원을 하면 빨간색 사과가 나올 거라고. 아주 정확히 빨간색 사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원래는 어떤 그 사과와 비슷한 사과가 나올 것이다. 왜? 이 모델이 다 빨간색 사과만을 갖고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 맞지? 자, 반면에
초록색 사과가 들어갔어. 물론 초록색 사과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초록색 사과는 조금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다음에 이제 전체 모델은 빨간색 사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초록색 사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상하게 찍힐 거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찍힌 레이턴트 벡터 갖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갖고 모델을 복원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사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약간 초록색과 빨간색이 결합된 이런 어떤 이거 무슨 색이냐 이게 황토색이나 금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초록색하고 초록색이 들어갔는데 이런 금색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데이터 이게 초록색 사과와 요거의 두 개를 만약에 빼보면 이게 이제 사과 이미지니까 뺀다라는 게 좀 그렇지만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초록색 사과가 5인데 금색 사과는 한 10 정도 나온다면 이 차이가 커지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뭐냐면 이 데이터, 이 모델은 이 오토엔코더 모델, 이 뉴럴 네트워크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는 빨간색 사과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과 벗어날수록 재구축 오차가 커지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치로 보면 이게 원래 데이터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원래 데이터가 이제 복원된 거야 이건. 됐지? 복원된 데이터야. 그러면 두 개 차이를 계산할 거야. 차이를 계산하는데 차이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곱의 합. 됐지? 제곱의 L2 놈을 많이 쓴다.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1, 2, 3, 4, 4개의 관측치가 있으니까 첫 번째 관측치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1에서 2를 빼서 여기 1에서 2를 빼서 제곱 그 다음에 4에서 3 두 번째 관측치 빼서 제곱 세 번째 2에서 2 빼서 이게 얼마지? 0, 1, 0 그래서 1 이렇게 나올 거라. 맞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 1이 뭐냐면 원래 데이터와 재구축된 데이터의 어떤 차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구축 오차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면 1 나오고 두 번째는 2.25 나오고 세 번째가 상대적으로 좀 안 나왔네요. 세 번째 데이터가 아마 정상 데이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됐던 그 정상 데이터랑 굉장히 좀 특성이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던 것 같아. 오, 마지막 네 번째는 굉장히 정상과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왔네요. 재구축 오차가 무려 0이야. 그럼 뭐야? 굉장히 정상이지. 그런 다음에 요거를 잘 보세요. 다음 장에. 이거를 이렇게 뭐 그래프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1, 두 번째 데이터는 2.25, 7.5, 이거는 0. 이렇게 4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4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 데이터가 이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조금 이상인지 정상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랑 네 번째는 뭐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모든 게 그랬잖아요. 뭔가 스코어링이 되면 그 다음에 스레시홀딩 기준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어떤 특정 임계치를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계산하고 이것 이상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상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레시홀딩 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 네 개의 평균값으로 스레시홀딩을 해도 되는 거고, 뭐 여기에서 이 데이터의 95%일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뭐 99%일에 해당하는 거를 스레시홀딩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레시홀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이 스레시홀드를 구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구했다라고 하면 결과에 의하면 이제 세 번째가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오토인코더에 대한 개념을 배운 거고, 이제 오토인코더 기억나지? 앞쪽에 인코더 부분에 뉴럴 네트워크 있고 그다음에 디코딩 부분에 또 뉴럴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eed forward 뉴럴 네트워크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LSTM 구조일 수도 있는 거고, 뭐 GRE 구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LSTM 오토인코더라는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LSTM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뭔가 시퀀스한 거. 이 시퀀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타임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시퀀스 데이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현재 관측치가 현재 관측치와 그 이전 관측치 있잖아요. 이전 관측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시퀀스 데이터라고 부르고 타임 시리즈는 극히 일부인 거야 그냥. 타임 시리즈는 현재랑 이전 관측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대부분 현재랑 이전 관측치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시계열 데이터 2라도 서로 관련이 없는 데이터도 있어. 그거는 시퀀스 데이터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서 다 LSTM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인코딩 부분이 있고 디코딩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내가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그린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eed forward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LSTM 구조를 갖고 온 거야. 자, LSTM 구조는 어떤 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히든 레이어야. 히든 레이어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첫 번째 히든 레이어와 두 번째 관측치 요 두 개의 어떤 합성으로 또 히든 레이어 구해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해져? 두 번째와 또 세 번째 관측치 뭐 이런 식으로 구해져 가지고 맨 마지막에 히든 레이어를 레이턴트 벡터로 두고 그 레이턴트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꾸로 XC 해서 여기는 X1, 2잖아. X2, 1 이런 식으로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거다. 소리 안 들려? 저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다시 동아나 소리 안 들려? 아마 동환이가 네가 문제인 것 같아. 스피커 조절 잘 해봐. 다시 수업 계속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논문이 있었어. 근데 이 논문에 대한 레퍼런스를 여기 내가 표기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LSTM based encoder decoder scan for anomaly detection. 그래가지고 뭐지 용 썼다 맞지 이거 만드느라고. 이거 아마 이거 약자 만드느라고 되게 했을 것 같아. 막 여러분들도 뭔가 이름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앵크, 데크, 애드 이렇게 썼는데 참 조잡한 이름을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 데이터를 사용했다. 정상 데이터를 사용했고 입력 데이터가 C개가 있고 어이구 변수의 개수가 M개가 있네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코더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인코더 부분은 내가 설명했던 대로 히든 벡터는 맞지? 여기 인코더 부분의 히든 벡터는 그 자신의 변수와 이전의 히든 벡터의 어떤 합성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X2 여기 X2와 여기 전의 히든 벡터 H1의 요거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벡터가 계산이 될 거잖아요. 인코더에. 그러면 이 마지막 히든 벡터가 레이턴트 벡터가 돼서 얘가 이제 디코더의 히든 벡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으로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디코딩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디코딩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코더 입력의 역순으로 우리가 복원을 할 거야. 그래서 x1, x2, xc 순으로 됐다면 xc, xc-1 줄가서 x2, x1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디코더의 히든 벡터는 디코더의 히든 벡터 한번 볼게요. 디코더의 히든 벡터는 그 이전 단계의 입력값, 그러니까 이전 단계의 히든 벡터와 이 입력값이 중요해요. 요 입력값을 사용할 거야. 인코더의 원래 입력값. 자, 요게 좀 잘못됐는데 요 xi가 아니라 xi-1 이렇게 써.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1d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g에 아, 아, 이게 그냥 i로 써줘. 미안해. 미안. h1d는 g의 두 번째 변수를 쓰고 그다음에 음, h2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h2 요거와 지금 요거 계산하는 거지. 이거와 이거 그 두 개의 합성으로 계산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코더의 히든 벡터와 디코더의 히든 벡터를 다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지금 이제 히든 벡터 구하는 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x와 이 원래 x와 이게 요 별표칭 x와 그다음에 디코더에서 우리가 다시 복원된 이 데이터들 요 두 데이터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back propag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웨이티드들이 쭉 학습이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애노말리 스코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xi는 뭐냐면 그 리컨스트럭션 데이터야. 리컨스트럭션 데이터 요 부분. 자, 요 부분 디코더에서부터 나온 데이터. 이거랑 원래 값의 그 차이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맞지?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EI로 두고 하는데 어, 일단은 애노말리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상 데이터만을 갖고 요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정상 데이터는 아마 차이가 별로 없을 거야. 맞지? 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재구축 오차가 정상 데이터만을 갖고 했고 정상 데이터만을 갖고 요걸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상 데이터만 갖고 있는 요걸로 갖고 EI를 갖고 정규 분포를 추론해 보는 거야. 그러면 뭐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한 뭐 0점 작으니까 한 0.1 정도 나오고 분산이 뭐 한 0.2 정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 들어가면 이건 이제 정상 데이터의 분포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정상일 거라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러한 거리를 계산해. 이 거리 그 마할라노비스 거리잖아요. 우리 호텔링 T스퀘어 거리야. 호텔링 T스퀘어 거리에서 요 뮤랑 요 시그마는 여기서부터 온 거야. 정상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거.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리컨스트럭션 에러 구할 수 있고 그 에러 값을 집어넣으면 뭔가 거리가 나올 거야. 그래서 미래 데이터가 이상 데이터, 정상 데이터가 아닌 어떤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리가 크겠지. 맞지? 요 거리 값이 클 거고 그다음에 미래 정상과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요 분포 내에 들어가 있다라면 그 얘기겠지. 그러면 그 값이 어느 정도 작을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AI 값이 쭉 얻어질 텐데 AI 값에 대한 thresholding 어떤 임계치를 정하고 그거보다 크면 이상, 그다음에 작으면 뭐 정상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오토 인코더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인코더, 디코더 부분을 CNN을 사용하면 이게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가 되고 이미지에서의 어떤 이상
있지? 그런 걸 찾는 것.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한 오토엔코더라는 것도 있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 때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어떤 그 제약을 둬가지고 조금 더 뭔가 체계적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또 어드버서리얼 오토엔코더라는 것도 있지. 어드버서리얼 오토엔코더는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판별기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로부터 나온 데이터와 어떤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레이턴트 분포, 여기 실제 데이터 분포랑 뭔가 정규 분포로부터 만들어진 분포를 한 번 더 판별하는 그런 어떤 판별기를 둬서 이 전체를 학습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학습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인데요. 어쨌든 오토엔코더는 뭐든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캐나다의 헬리팩스라는 데서 KDD 학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때 직접 여기를 갔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데, 갔는데 이 논문에 대한 발표를 들은 기억은 없어. 미안해. 내가 놀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들었는데 이 논문이 그렇게 그 당시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논문을 봤는데 이게 이제 그때 발표된 논문이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로버스트 딥 인코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번 볼게. 일단 이제 로버스트 PCA라는 방법론이 있어. 기존에 있어요. 로버스트 PCA 방법론이 있어. 그래서 로버스트 PCA라는 방법론과 오토엔코더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뭔가 애노말리 디텍션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핵심은 오토엔코더야. 그런데 이제 인풋을 우리가 로버스트 PCA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한번 볼게. 로버스트 PCA는 어떤 과정이냐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 우리가 X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저차원으로 특징이 요약된 행렬과 그 다음에 이상치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행렬, 이 두 가지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로버스트 PCA야. 그래서 이 과정을 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니까 아마 로버스트 PCA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최적의 생률과 뭐 희생률로 분할한다. 자, 그러면 분할했잖아. 그러면 이제 로버스트 PCA는 끝난 거야. 거기서 역할은. 그러면 이게 아까 이상치가 담겨져 있는 거고, 여기는 이상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깨끗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깨끗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오토엔코더를 하겠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원래 데이터, 여기 원래 데이터를 갖고 사용하지 말고 조금 더 정제된 데이터를 갖고 사용하면 애노말리 스코어가 조금 더 깔끔하고 더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무리 정상 데이터라고 가정하더라도 조금은 이상 데이터가 막 포함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말 퓨어한 정상 데이터만을 갖고 사용하자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오토 엔코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부분은 요거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학습은 지금 이 원래 데이터와 그다음에 재구축된 데이터의 차이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 그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다음 장. 이거는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으로 여기 어떤 레귤레리게이션 텀을 넣어줬어. 그래서 이제 람다로 제거와 이상치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 비용 함수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얘가 이제 학습이 되면 이제 미래에 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작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커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재구축 오차 기반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반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성적 적대 신경망 계속 읽기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이거를 GAN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GAN, GAN, GAN 이렇게 말하는데 GAN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GAN이나 GAN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 굳이 GAN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요 이제 GAN 방법인데 GAN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아는 친구도 있고 조금 아는 친구도 있고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하고 이걸 해볼게요. 자, 내가 뭐 위조 집회범, 뭐 경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골로 사용하는 예제이기는 한데요. 이걸 잘 봐야 돼. 핵심만 잘 보면 돼. 그 위조 집회범은 나쁜 놈이잖아. 그 뭐 하는 사람이야? 맞아.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위조 지폐범 입장에서는 실제 돈하고 좀 비슷한 돈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조 지폐범에 해당하는 게 여기 제너레이티브. 생성한다 이런 뜻이잖아, 뭔가. 근데 위조 지폐를 생성하는데 정말 이상한 지폐 생성하면 바로 감옥 가잖아. 걸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지폐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지폐를 생성을 해야 돼. 그래서 위조 지폐범 관점에서는 그럴싸한 위조 지폐를 생성하는 게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잘 구별을 해야 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위조 지폐범은 이 진짜 지폐와 가능한 한 비슷한 지폐를 생성하려고 할 거고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위조 지폐랑 진짜 지폐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면 어, 상충되는 그러한 작업이야. 맞지? 그렇지. 얘네 둘이 비슷해지면 경찰은 점점 더 구별을 잘 할까 못할까? 못할 거라고. 맞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위조 지폐범이 제대로 위조 지폐를 생성을 못하면 경찰은 잘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목적은 위조 지폐범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조 지폐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경찰을 속이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점점 못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경찰이 점점 못하도록, 구별을 못하도록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와 1번과 2번 사이에는 서로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호 대립되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쓴 거야. 나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adversarial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적대적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서로 상호 상충적인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adversarial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핵심은 어디에 있다? generative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없어도 돼. 멋있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GN 이렇게 하면 없어 보여가지고 뭔가를 여기다 앞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막 고민하다가 adversarial이란 말을 넣어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GAN 이렇게 부르지. 자 그러면 이제 위조 지폐범 경찰 없애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인 거야.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들어가고 그래서 첫 번째 제너레이터 뉴럴 네트워크는 제너레이터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야. 모델은 어떤 임의의 값으로부터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원본 데이터와 최대한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처음에 이거는 정말 임의의 벡터거든. 임의의 벡터. 랜덤한 벡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그 위조 지폐 갖고 한다면 돈 같지도 않은 게 막 들어가는 거야. 있다. 이상한 이미지가. 그런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최대한 서로 구별이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시 여기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터레이션이 돌아간 후에는 이 제너레이터서부터 생성된 데이터가 그럴싸한 이 원본 데이터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라는 게 아이디어. 자, 그 얘기가 여기 있네요. 맞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이상치 탐지를 할 거니까 뭘 갖고 해? 정상 데이터만 갖고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야 돼. 정상 데이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상 데이터야. 그래서 이제 정상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일단 결론만 봐. 그러니까 GN에 대한 어떤 수학적으로 이런 설명을 오늘 하나도 안 할 거야. 막 이게 다 돌아가면 나중에는 이 제너레이터부터 생성된 이 데이터는 이 정상 데이터와 굉장히 비슷해질 거라고. 그렇지. 그렇다면 이 제너레이터는 어떤 뭐에 특화된 제너레이터야? 정상 데이터에 특화된 제너레이터라는 것이지. 그럴 거지. 왜냐하면 정상 데이터와 비슷하게 생성을 시키는 그러한 어떤 모델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에 이렇게 해놓고 미래 정상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고 이제 이상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이 생성된 데이터가 정상스럽지 않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올 거라. 이상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 들어간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 요 차이를 보고 우리가 애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됐지? 내가 한 장 항상 앞서서 설명을 하는 거죠. 평가 단계에서 새롭게 들어온 이상 데이터는 제너레이터 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성된 데이터와 우리가 여기 집어넣은 이 데이터, 이건 실제 데이터야. 이 데이터의 어떤 차이를 보고 애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겐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거는 크게 두 가지, 애노겐과 게노말리, 게너멀리, 강세. 자, 이 두 가지 다 보면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두 논문이 다 중요한 논문인데 약간 이렇게 좀 주류 논문은 주류 학회에서 발표되지는 않았어. 창현아, 괜찮아? 그래, 좋아. 기지개 피고 물도 먹고 자유스럽게. 어. 그래서 여기도 어떤 메디컬 이미지나 이미징 요게 이제 학회에서 이제 요 저널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요. 뭔가 한번 볼게. 이제 이때 쓴 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는 CNN을 사용을 했어요. CNN을 사용했다고 보면 돼. 그 심층 CNN인데 심층 CNN이나 CNN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일단 CNN 약간 다른데요. 일단은 CNN을 적용한 구조이다 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정상 이미지만을 갖고 모델을 학습할 거야. 정상 이미지만을 갖고 모델을 학습하면 어떻게 돼? 이 제너레이터 모델이 이제 어떤 레이턴 스페이스가 들어와도 정상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상 데이터만을 갖고 하겠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면 이 제너레이터는 정상 데이터에 특화된 그런 어떤 제너레이터가 생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요 인풋 스페이스는 정상 데이터에 이제 굉장히 어떤 특화된 거기 때문에 어, 뭐 이런 어떤 잠재 공간을 가지고 있을 거야. 지금 레이턴 스페이스를 한번 찍어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정상 이미지에 좀 특화된 잠재 공간을 찾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은 이렇게 일단은 자물쇠를 채우고 어떤 임의의 랜덤한 이미지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해가지고 정상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잠재 공간을 찾는 단계. 잠깐만, 꺼졌네. 내가 지금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 화면이 꺼져가지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애노말리 스코어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돼. 이두 개의 차이인데 x는 뭐냐면 실제 이미지야. 실제 이미지하고 생성된 이미지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를 정상 데이터면 이 차이가 작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거 fx와 여기서부터 이제 생성되면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fx가 나올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fgz가 나올 거고 이 두 개 차이도 같아야겠지. 비슷하면 이제 정상 데이터인 거겠지.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중합으로 둔 것을 우리가 애노말리 스코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새로운 이미지가 어떤 정상틱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정상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건 강아지니까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오면 아까 그 애노말리 스코어 구하는 식이 작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좀 불량스럽게 생겼네요. 이 강아지가. 이 불량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상 이미지가 들어오면 좀 그 애노말리 스코어가 커질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게노말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게노말리는 뭔가 한번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게노말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조금 좀 체계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정상 데이터가 들어오고 제너레이터를 통과해 가지고 생성된 이미지, 그다음에 생성된 이미지를 잘 들어야 돼. 인풋으로 받아 가지고 이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인데 여기도 레이턴트 스페이스 있는 거고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이 생성된 이미지를 갖고 만든 레이턴트 스페이스야.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로스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이 학습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정상 이미지하고 정상 이미지가 x잖아. 이 x하고 이 생성된 이미지의 차이가 같도록 차이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거야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로스 펑션이 지금 세 개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좀 특이한 거지. 이 제너레이터의 잠재 벡터하고 이게 GEX라고 불렀어. 그 다음에 생성된 이미지로부터 나온 잠재 벡터 이 사이의 차이도 최소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생성된 거와 잠재 벡터로부터 나와서 생성된 거의 차이도 우리가 또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구별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최소화시키면 호스트 펑션으로 최소화시키면 모델이 학습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애노말리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좀 특이하게 계산하는데요. 여기서의 레이턴트 벡터, 그렇지? 제너레이터에서부터의 레이턴트 벡터, 그다음에 생성된 이미지에서부터 나오는 레이턴트 벡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새롭게 들어온 이미지를 압축한 벡터와 이게 뭐냐면 이거야. 새롭게 들어온 이미지를 압축한 벡터와 레이턴트 벡터와 생성된 이미지를 압축한 벡터. 이게 이거라고. 이 두 사이의 차이를 이상치 점수로 보겠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정상 갖고 모델이 학습됐기 때문에 어떤 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생성도 정상스럽게 될 거잖아. 그러면 그 정상스럽게 된 걸 가지고 만든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굉장히 정상틱할 거라고. 그래서 정상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두 개의 차이 지금 뭐야? 이거와 이거의 차이야. 그치? 이두 개의 차이가 계산이 된다. 이 두 차이가 굉장히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이미지가 들어오면 좀 이상할 거라고 맞지? 생성된 이미지가 일단 이상할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로부터 나온 레이턴트 벡터는 조금 이상하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차이가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 오늘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재구축 오차 기반하고 그다음에 겐 기반. 그래서 애노말리 디텍션은 지금 뭐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간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방향을 알았어. 그래서 애노말리 디텍션 하면 이 목차를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되고 물론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최근에 이메일을 봤는데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봤는데 애노말리 디텍션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논문을 내가 맨날 받아요. 매주. 근데 거의 그러니까 유명한 논문에서 나오는 걸 보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50편씩 나와. 그러니까 애노말리 디텍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그런 논문들이. 물론 그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제목만 보고 좀 관심 있는 것들은 한 번 정도 그냥 한번 그 스킴이라고 하잖아. 스킴이랑 스킵이랑은 완전히 달라. 스킵은 그냥 안 읽는 거고 스킴은 빠르게 읽는 거야. 그래서 스킴을 하라는 거야. 앱스트랙만 읽어봐도 좋고 그다음에 인트로덕션 부분을 좀 빠르게 읽어봐도 좋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거랑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면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기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우리가 한 5시간 정도 남았거든. 그때는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쭉 한번 훑고 이번 학기 맞추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남고 없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레코딩 꺼주실래요?